네. 안녕하세요. 줌톡 세미나 61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미 씨의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의 2장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본바이올로지 상에서 오스테오 클라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임상 내용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테오 클라스트는 본 바이올로지 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혈액 세포 내에서는 모노사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 조직액 내에서는 오스테오 마크로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수 자체 내에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혈액 내에서는 모노사이트,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조직액 내로 들어가게 되면 마크로파지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 여러 가지 스카벤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면역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크 세미나 어, 칼미 씨의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2고요. 터미놀로지 인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라는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를 할 때 터미놀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터미놀로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여러 가지 펌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터미놀로지 인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터미놀로지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책자는 글로서리 오브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라는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랄 임플란톨로지라는 ICY 하고 그다음에 ACP라고 하는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프로스던티스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글로서리 그 터미널로지를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사전을 일정 정도는 발간을 했고 그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치과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치과계에서도 똑같이 치의학 용어 사전이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고 현재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매년 업데이트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최근에 2010년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브랜막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임플란트와 라이빙 본상의 라이트 마크로스코프,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상에서의 뼈와 살아있는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직접 부착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뼈세포, 뼈하고 살아있는 뼈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오스테오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아니라 오스테오 사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티칼 본이죠. 메로본에서는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이동해 다니고 오스테오 클라스트는 본 메로우상에서 이제 이동해 다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자체는 골수에 있지만 오스테오 사이트는 코티칼본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과 뼈 사이의 직접 부착은 오스테오 사이트와 임플란트 표면 간의 직접 부착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1952년도에 우연치 않게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임플란트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스웨디시 그룹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고 그 증명이 10년 정도 증명을 받고 난 다음에 1962년도, 64년도에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턱뼈라든지 그다음에
다리뼈라든지 타이타늄 임플란트가 식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양한 임플란트 소광판이라든지 임플란트의 스크루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1964년도 이후에 임플란트, 그리고 1972년도에 모노코티칼 임플란트 형태의 스크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1972년도에 모노코티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하절 부위라든지 골절 부위에다가 사용하는 타이타늄 임플란트와 플레이트와 스크루가 개발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라고 한다. 이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는 마크로 스트럭처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마크로파지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에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나사선이 코티칼 본에 간단하게 붙어 있는 정도를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2-2에 보게 되면, 피겨 2-2에 보게 되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임플란트 픽스처의 스레드에 해당되는 부위고요.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에 회색 갈색 모양의 오스테오사이트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해서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핵이 보이고, 거기에 코티칼 본들이 자라나와 있는 형태를 보는 이것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림 피겨 2-3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그래프라고 해서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토탈 스테빌리티 토탈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시기가 3 내지 4주 정도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것을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빌리티 딥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임플란트를 픽처를 심었을 때 코티칼 본, 2 내지 3mm의 코티칼 본에서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고, 본매로 하방에서는 임플란트 픽처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8mm에서 7mm 정도에 되는 매로 내부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고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는 것을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픽스처의 상방 부분에 3mm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고, 그 하방에서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는 그 부분이 반대로 되게 됩니다. 에이펙스에서의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고, 3mm 정도의 에이펙스 스테빌리티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이고,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는 상방에 해당되는 부분에 6 내지 7mm에 해당되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치후 즉시 임플란트와 평평한 형태의 발치하고 난 다음에 뼈가 형성되어 있는 그 코티칼 본을 뚫고 들어갔을 때와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스테빌리티의 위치 차이가 있겠습니다. BIC라고 하는데요. 본 임플란트 컨택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이 컨택 했을 때 BIC 레이시오, 컨택 레이시오는 6 내지 70%의 컨택 레이시오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끝날 때쯤에 됐을 때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가 증가하고, 이 증가하는 본 임플란트 컨택 인터ference에 뼈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6년도에 알브렉슨이나 그 동료들에 의해서 발표된 클리니컬 임플란트의 성공이라는 것은 클리니컬하게 성공한다는 것은 4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4가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Unattached 임플란트가 클리니컬 모빌리티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여야 되고, 방사선
조사상에서 방사선상에서 레디오루센트한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임플란트와 픽처 사이에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마지널 본노스가 0.2mm, 1년에 0.2m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 해에 0.2mm 이하인 경우에 마지널 본노스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성공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통이나 디스컴포트, 인펙션이 없어야 성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대에 알브렉슨이나 동료 분들이 발표한 내용은 이 네 가지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가지가 있어야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브렉슨은 5년 이내, 5년 정도에 지났을 때 85%의 성공률을 보여야 기본적으로는 10년 동안에는 80%가 보여야 성공하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크라이테리어는 임플란트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85%, 10년 내에는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스테빌리티의 결정은 인서션 토크라든지 레저런스 프리커스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RFA죠. RFA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RFA는 1990년도에 처음 설명을 했고, 그 패그를 통해서 그 패그의 임플란트 픽처와 연결되어 있는 패그를 통해서 그 팩에 레졸런스 테스트를 통해서 ISQ라는 메저링을 하게 되고요. 이 ISQ는 1에서 100까지를 이야기하고, 모빌리티가 적으면 적을수록 100에 가깝고 많으면 많을수록 2에 가까운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60에서 70 정도에 돼야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플란트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퍼커전 테스트라든지 리버스 토크 테스트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은 퍼커전 테스트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페리오 테스트를 통해서 퍼커전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러를 통해서 미러의 공명음을 통해서 임플란트 픽처의 스테빌리티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보통 임플란트 인서션 토크라든지 그 다음에 리버스 토크라든지 이것을 통해서도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를 측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타입에 따라 엔도오세트 임플란트, 블레이드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이 소개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엔도오세스 임플란트 중에서 루트 포밍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오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는 1970년대에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링코 블레이드, 저 같은 경우에 링코 블레이드도 많이 빼기 위해서 이제 본 거죠. 제가 직접 식립하지는 않았는데, 블레이드 임플란트는 저희 뭐 이동근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수남 교수님이 있을 때 당시에 자신들이 1970년대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블레이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라고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임플란트의 루트 포밍 임플란트는 1996년도, 90년대 이후부터 국내에서 도입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고요. 1990년대에 브랜막 임플란트가 처음 도입돼서 국내에서는 브랜막 임플란트 중심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로지를 보게 되면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는 발치 즉시, 그리고 딜레이드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난 다음에 2달이나 3달 정도 소프트 티슈가 힐링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딜레이드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스테이드 임플란트는 4내지 6개월 정도 긴 기간을 통해서 뼈가 안착화가 되고 피지콜과 골수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스테이디 임플란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린더 타입 임플란트도 있었는데요.
프레스 피트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오세오토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TPS라든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둥근 형태의 시리드 타입 임플란트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 2-8에 보게 되면 B번이라든지 C번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실린더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A나 D, 피겨 2-8에 보게 되면 A나 D에 해당되는 부분에 임플란트 픽처가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픽처는 스레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패러디 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테이퍼드 스크루 형태로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테이퍼드한 형태로 몸체는 작아지고 스레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스레드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3i 오스테오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스테오 엔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작아지면서 스레드도 작아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TS 임플란트입니다. TS4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스레드가 조금 30%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오스테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모빌리티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타입 형태로 3mm 하반까지 머신드 타입 형태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BIC율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머신드 타입하고 러프 서피스 다 돼 있는 부분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로딩을 받게 되면 쉬어 포스가 발생되면서 두 스레드 하방에서 임플란트 픽처가 부러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3i 임플란트 오세오 타이트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페일리어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익스터널 타입 형태로 3i 오세오 타이트는 수입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나 미니 다이아메터 임플란트,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 등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 픽처를 보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 덴티스트 2013년도에 나온 책을 보게 되면 스테빌리티 D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와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교차하는 지역의 힐링 타임에 3 내지 4주 기간에 스테빌리티 딥이 발생하는데요. 이 스테빌리티 딥을 어떻게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임플란트 픽처 스페이스가 좋은 형태로 가게 되면 오세오 인텍에서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증가시켜서 스테빌리티 딥 자체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ISQ의 65 이하 이상으로 스테빌리티를 높여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법이라든지 마크로 디자인의 방법도 이런 부분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픽처 내부에 골수에 오스테오 콜라겐이라든지 오스코어 T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플란트 표면에다가 부착시켜서 같이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골수 내부에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률이 높게 되고 그 부착률이 높게 되는 것 자체는 바이올로지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스테빌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처에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면서 로어 스테빌리티 딥이 발생하면서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마크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오스코 콜라겐이라든지 오스코 T를 뿌려주거나 접착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높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포토 펑셔널라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스테빌리티가 높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임플란트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도 있겠지만 임플란트 표면과 골수 간의
거리를 좁혀주거나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빨리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라든지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를 사용하시면 이런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코티칼본의 메케니컬 인게이지먼트를 석세스 레이트를 높여주는 방법이고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입니다. 펑셔널 로딩 자체를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와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연관관계 중에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고메트리, 세이프, 길이, 다이아메타 등 임플란트 컨택 레이시오를 높여줘야 되고요. 임플란트 덴시티, 뼈의 퀄리티나 덴시티에 따라서 그 자리에 골수 내부에 골수가 많이 비어있는 D3나 D4인 경우에는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덴시티를 높여주고 퀄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 드릴링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임플란트는 드릴링을 할 때 최소한의 드릴링을 가지면서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길이 자체는 정확하게 뚫어줘야 되고요. 코티칼 본이나 아니면 발치 후에 에이펙스의 코티칼 본의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프레퍼레이션을 잘 해줘야 되는 서지컬 스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 오스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졸런스 프리퀀스 어널리시스의 오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스텔은 오스템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텔 같은 경우에는 ISQ가 65 이상이 됐을 경우에 임플란트의 이미디어트 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6 내지 8주의 임플란트 신입을 싱글 케이스인 경우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풀 스프린트라든지 풀 스프린트일 경우에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수가 있고요. 파셜 케이스인 경우에도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수가 있고 싱글 케이스인 경우에는 6 내지 8주 뒤에 임플란트에 얼리 로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프로토콜들을 많이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의 메저링 방법으로는 히스터 모포로직 리서치나 텐전 테스트라든지 푸시 아웃, 풀 아웃, 푸시 아웃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리버스 토크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넌 디스트럭티브 메소드 방법으로는 퍼커션 테스트, 아까 레디올로지 그래피, 그 다음에 리버스 토크 테스트, 페리오 테스트, 레졸런스 테스트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 이 테스트 방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리오 테스트나 퍼커션 테스트를 그리고 레디오그래피, 그다음 리버스 토크 테스트라든지 이 네 가지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레졸런스 테스트는 많이 해봤지만 문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에는 정확한 형태의 스테빌리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 RFA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케니컬 스테빌리티와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인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증가할 때 스테빌리티 딥이 생기게 되는 주가 3주 정도에 해당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페일리어가 가장 많은 시기가 3 내지 4주입니다. 팔로업 체크를 해보면 임플란트 페일리어가 많은 부분이 3 내지 4주로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픽처에 해당되는 모양을 보게 되면 본 레벨 임플란트나 티슈 레벨 임플란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본 레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픽처가 본까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 티슈는 노출돼 있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것을 본 레벨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소프트 티슈를 넘어서 나올 수 있는 프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플랫폼에 프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ITI에 고전적인 클래식한 ITI가 주로 많이 있고요. 본 레벨 임플란트는 아스트라 임플란트라든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들이 본네벨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라든지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어, 본네벨로 바꿔주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커넥트 타입으로 마이크로 갭이라든지 스테빌리티 디스로에서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박테리아 페네트레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익스터널 타입이라든지 인터널 패시브 P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터널 프릭션 타입의 그립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버트 조인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임플란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든지, 앵킬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앵킬로스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 타입 형태로 임플란트 조이는 형태로 하게 되면 박테리아의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가 조인트 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마이크로 갭이 적게 되고, 특히 익스터널 타입이나 인터널 타입 중에서 익스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크로 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형태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인터널 타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인터널 타입을 많이, 커넥션 타입의 누즈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스터널 타입 같은 경우는 30% 이상 증가하고 인터널 타입은 1%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시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터널 타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널 프릭션 커넥션으로 마이크로 갭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우수하고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스레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레드 방법으로는 옛날에는 3I 임플란트의 하이브리드 타입이라든지 ITI 타입의 위쪽 부분에 프렌즈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티슈 레벨보다는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티슈 레벨 형태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꽂아서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마크로 크리스탈 방법으로는 마크로 아스트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레드를 가지고 마지널 본노스가 적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 스레드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레드가 상당히 촘촘하면서도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레드는 상당히 면대면 형태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하방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포밍, 스레드 형태로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리스탈 모듈 중에서 이렇게 상당히 면대면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임플란트 주변에 프레저를 많이 가함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앵킬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이라든지 1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크리스탈본의 리세션 자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커넥션 타입과 럽 서피스 마크로 스레이드를 가졌을 때 임플란트의 크리스탈본이 적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했고요. 임플란트의 서피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커넥션 타입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터널 헥사탑과 인터널 타입 형태로 되어 있고, 인터널 타입의 플랫폼 스위칭과 플랫폼 매칭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플랫폼 스위칭 같은 경우 오른쪽 피겨 2-19에 보게 되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플랫폼 매칭 임플란트, 플랫폼과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널 본노스가 적은 것은, 그리고 프렌지라든지 파필라를 형성할 때에는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오스템 임플란트 식립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본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마지널 본노스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템포라이제이션을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임플란트인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그라프트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에 따라서 오토제너스 본, 그 다음에 알로본, 제노본, 아플라스틱 머티리얼, 알로플라스틱 머티리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오토제너스 본은 자가골이고요. 알로그라프트는 동종골이고요. 제노그라프트는 이종골이고, 알로플라스틱 머티리얼은 합성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성골인 경우에 신세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라든지 바이오액티브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뼈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제노그라프트라든지 알로그라프트는 뼈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뼈가 형성된다는 의미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동해 와서 그 제노그라프트라든지 알로그라프트 사이에서 오스테오 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뼈에 코티칼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을 뼈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직 검사를 하고 동물 실험을 해보면 제노그라프트라든지 알로그라프트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뼈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로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일부는 형성되고 일부는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GBR이라고 하는 본, 가이드본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골 유도 재생, 유도 골 재생 방법으로 해서 베리어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콜라겐이라든지 익스펜디드 폴리 테트라 플로이드 에실렌 같은 경우, PTFE 같은 경우, 뭐 흡수성과 비흡수성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흡수성인 콜라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멤브레인 자체를 오스코 T를 이용해서 오스코 T와 그 다음에 알로그라프트를 이용해서 막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서를 이렇게 뺀 모습인데요.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에이펙스에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됐지만 윗상방에서는 그라인 티슈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본 마테리얼의 오세오 오토그라프트, 디미네랄즈 알로그라프트, 미네랄즈 알로그라프트, 제노그라프트, 아플라스틱 머티리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디미네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흡수가 빠르고 그래서 디미네랄제이스 알로그라프트는 상당히 흡수율이 빠르지만 이뮤노제니시티가 있고 또 하나는 흡수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뼈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즈드 본그라프트를 사용하는 편인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흡수가 좀 느린 편이고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맥실러리 사이너스 플로어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나트럴 윈도우 테크닉 방법이라든지 크리스탈 사이너스 리프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본그라프트 프로퍼티에 따라서 오스테오제니스, 오스테오 인덕션, 오스테오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오스테오제닉이라고 하는 것은 골을 생성하는 오스테오제닉 골을 생성하는 뼈를 만들고 뼈 세포가 이동해 오고 뼈 세포가 뼈를 만들어내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오스테오제닉이라고 하고요. 오스테오 인덕션은 골 유도 골 유도라고 하는 것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동해 와서 오스테오 사이트화 되는 것을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하고요. 오스테오 컨덕션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접착해서 그 자리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이동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오스테오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인스트루먼트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드라이버라든지 드릴이라든지 렌치라든지 스크루 탭핑이라든지 임플란트 마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드라이버의 렌치라든지 토크 렌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ITI 타입도 있고 아스트라 타입도 있고 기존의 아스트라 타입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렌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커버 스크루라든지 힐링 스크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임플란트 뭐 이거 한스에서 나오는 한스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으로 3.0, 3.5, 4.3, 5.0, 7.0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드릴 사이트를 색깔별로 컬러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임플란티움, 디오 임플란트라든지 네오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임플란트들의 대부분은 컬러 코딩을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의 두께별로 컬러 코딩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코딩이 되어 있고 뭐 힐링 커스텀 힐링 어버트먼트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링 할 때에는 에이펙스에 한 1mm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m 정도나 뭐 크게는 2mm까지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했을 때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 시스템별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루는 1.2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고 1.5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TS4 6 곱하기 11.5의 임플란트들을 보고 계시고요. 위에 이제 마운터가 달려있는 이게 이제 마운터고요. 플랫폼에 마운터가 달려있는데 이 마운터의 길이 자체는 3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3mm 임플란트 픽처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3mm 정도가 하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잇몸 하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드릴링하고 오스코 콜라겐 넣고 오스코 T와 함께 임플란트 픽서를 식립한 모습이고요. 3-23에 보면 아날로그가 있고 이 아날로그를 임프레션 떠가지고 아날로그를 낀 상태에서 캐스트를 부어서 석고를 부어가지고 아날로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그 보철물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디비주얼한 형태로 랩 아날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그 아날로그 형태로 변형이 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을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의 트랜스오세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트랜스 맨디블라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들도 자이고마 임플란트라든지 페리고이드 임플란트 등 큰 임플란트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트랜스 맨디블라 임플란트라든지 블레이드 임플란트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오세오스 임플란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고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 2-52 같은 경우에는 자이고마 임플란트, 자이고마에 직접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든지 튜버러시티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2-52에 보면 자이고마 임플란트가 보여지고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본그라프트를 하고 보통 그 디펙트 부위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자이고마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임플란트를 덴처 형태를 가지고 간다든지 픽스처 형태로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튜버러시티 임플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자이고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튜버러시티라든지 임플란트의 치아의 하방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해 가지고 픽서의 브릿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피해가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겠고 임플란트의 종류별로 임플란트의 터미놀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